자, 이번 영상부터는 본격적으로 강화학습 태스크를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카트폴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태스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강화학습을 처음 다루는 영상이니만큼 먼저 태스크에 대한 강화학습이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왼쪽을 보시면 제가 파이참 화면을 캡처해서 띄워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 홈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안쪽에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해서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그 패키지 폴더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폴더의 내용을 이제 파이참 프로젝트 창에서 이렇게 띄운 거고요. 제가 몇 가지 파일에 대해서 붉은색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 표시된 파일들이 이번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강화학습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실제로 활용이 되는 파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파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커맨드가 있죠. 트레인더 파일을 실제로 그 태스크를 지정해가지고 실행하는 커맨드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태스크에 대한 강화학습을 처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트레인더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떠한 과정이 수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트레인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있어요.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은 각종 설정 파일을 로드하는 단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하고 강화학습을 수행하는 어떤 주체가 있는데 이 러너라는 녀석이고요. 이 두 번째 과정은 이 러너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 등등을 디파인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러너 객체의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 run 함수가 있거든요. 그 run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실제로 강화학습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필요한 인스턴스가 있어요. 그 인스턴스가 에이전트인데 그 에이전트에 대한 인스턴스를 실제로 생성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을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즉 말 그대로 런하는 단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을 로드하는데 여기서 설정 파일들은 전부 YAML 포맷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YAML 컨피그 파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로서 하이드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설정 파일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파일을 로드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 cfg.config.ya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cfg라고 하는 것은 폴더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cfg 폴더 안에 config.yaml 파일이 있죠. 이 녀석이 여기에 해당하는 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설정 파일에서는 여러 가지 기본 설정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건지 뭐 CPU를 쓸 건지 아니면 GPU 0번 쓸 건지 1번 쓸 건지 등등의 디바이스 설정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GPU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CPU 파이프라인으로 구성을 할 건지와 같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내지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 값들이 있는데 그 값들을 이 파일에서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CFG 폴더 안에 태스크 폴더가 있어요. 여기 태스크 폴더 있죠. 이 안에 보시면 이 카트폴.ya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파일은 태스크 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카트폴 태스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뮬레이터에다가 카트폴을 띄워야 될 텐데 그때 환경은 몇 개를 띄울 건지 그리고 카트폴 관련된 에셋이 있을 텐데 그 에셋의 경로는 어떻게 되고 또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설정 파일을 여기서 만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설정 파일은 태스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설정 파일을 조절을 하고 있다, 제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fg.train 폴더 안에 있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얘의 이름은 카트폴 ppo.yaml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PPO라고 하는 것은 강화학습 알고리즘 이름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이 카트폴 예제는 PPO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RL 내지는 심층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테니까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관련된 설정들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 구조를 레이어를 좀 더 늘리겠다 아니면 넓히겠다 또는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떤 걸 쓰겠다 러닝 레이트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겠다 등등의 학습과 관련된 설정 값들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PPO 알고리즘에서 또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파라미터들도 이 설정 파일로부터 읽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학습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정 값들을 제어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러너는 이 시뮬레이션과 강화학습을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관리자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두 번째 과정은 이 러너를 정의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러너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내지는 강화학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환경 정보도 가지고 있고 학습에 필요한 뉴럴 네트워크 모델 정보나 강화학습 알고리즘 또는 학습 파이프라인의 전반적인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전부 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규격화되어 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제공되는 라이브러리는 RL게임즈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이고요. 지금 이 아이작짐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는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으로 바뀌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업데이트하기 이전에는 RL게임즈를 직접 활용해서 강화학습 예제를 제공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벤치마크 환경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러너는 앞서 로드한 이 컨피그 파일을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습이나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환경이나 모델을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 심층 강화 학습 에이전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화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이전트는 이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형태이다. 또는 액션은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이다.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스페이스이다. 라는 식으로 에이전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더 구체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뉴럴넷 형태나 아니면 메모리 버퍼도 어떤 식으로든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두 번째 과정이 앞서 첫 번째 과정에서 로드한 컨피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러너를 디파인 하는 과정이 두 번째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앞서서 디파인을 했던 러너 객체를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안쪽에 이 러너 객체 안에 정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함수 중에 run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즉 에이전트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번째 과정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클래스 자체를 코드상으로 디파인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앞서서 정의했던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실제로 선언을 해서 생성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카트폴 환경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환경을 띄워야 되는데 이때 카트폴 환경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이 설정 파일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근데 아이작짐 환경에서 실제로 카트폴이 구동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코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아이작짐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관련된 내용이 이 task.카트폴.py라는 이 파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라고 하는 폴더는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작짐 엠브즈 폴더 안에 태스크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보시면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베이스 안에는 벡터 언더바 태스크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리고 그 태스크 폴더 바로 안에 이제 카트폴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카트폴 태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코드들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태스크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이게 벡터가 이제 벡터라이즈드 엔바이러먼트를 의미하는 거고 결국 벡터라이즈드 태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가 담겨져 있는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아이작짐에서 여러 가지 병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렌더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등등의 과정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뭐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이나 아니면은 아이작짐에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설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게 back_task.py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이 카트폴 파일은 카트폴 태스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코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베이스 안에 있는 back_task라고 하는 파일은 아이작짐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백엔드 단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렌더링하고 그다음에 상태 업데이트하고 내지는 뭐 디바이스 관리라든지 메모리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백엔드 단에서의 내용이 주로 들어가 있는 이제 파일이다. 그리고 카트폴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태스크 중심으로 드러나 있는 기능들을 구현을 해 놓은 파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트폴 파일 안에서 카트폴의 상태는 뭔지, 그리고 리워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등등의 MDP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벡터 태스크 파일은 이제 아이작짐 시뮬레이션에서 좀 더 백엔드 단과 관련된 그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시각화 시켜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러너 객체는 제가 RL 게임즈 라이브러리 형태로서 규격화돼서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것이 바로 러너 객체에 해당하는 거고, 러너 객체 안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변수도 있을 거고, 모델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 강화학습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관련된 API 함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이때 러너 안에 있는 이 벡터라이즈드 엔바이러먼트와 관련된 그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 변수에다가 이 카트폴이라고 하는 여기 지금 있는 카트폴 좀 파일 있죠. 이 카트폴이라고 하는 파일에 들어있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이 안에다가 등록을 해서 러너 객체에다가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카트폴이라고 하는 파일에 있는 카트폴 클래스는 이 벡터 언더바 태스크라고 하는 파일 안에 있는 베이스 태스크가 있거든요. 그 베이스 태스크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 카트폴 태스크가 이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클래스가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카트폴 관련된 태스크를 이 벡터라이즈드 엔바이러먼트 환경에 등록을 해가지고 러너 객체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델하고 RL과 관련된 부분들도 앞서서 이 config 파일 있죠. 이 로드한 config 파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값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형태나 강학습에 대한 형태들도 구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러너 객체는 라이브러리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된 부분 있죠. 이 back_task 파일도 사실 뭐 건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일부러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뭐 태스크의 내용이 굉장히 크게 바뀐다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아주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제 뭐 모델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파라미터 설정 또는 이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설정 내지는 예를 들면 스테이트가 지금 뭐 4차원이었는데 뭐 여기에다가 몇 가지 정보를 더 추가해서 5차원, 6차원으로 만들겠다. 아니면 이제 리워드 함수를 바꾸겠다 정도의 내용만 바꿀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파일만 건드리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MD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MDP는 에이전트의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스테이트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폴리시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카트폴의 상태를 보시면 총 4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카트 바디의 위치, 그리고 카트 바디에 대한 속도, 세 번째는 폴이 있는데요. 폴에 대한 각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폴의 그 각속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4차원 벡터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값들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제가 카트폴 그림을 그려봤는데 카트 바디가 있어요. 이 파란색 박스 영역이 카트폴에서 카트의 바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카트는 움직임이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으로 선 운동을 하는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원점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그 원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이 X가 되는 겁니다. 카트 바디의 위치. 그리고 이 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카트 바디의 이 선 속도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X 닷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폴 같은 경우에는 카트 바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동그란 영역이 있는데 이게 관절부가 되는 거고요. 이 관절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폴이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데, 이때가 0도에 해당하는 거고, 이 0도에서부터 얼마만큼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했는지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할 때의 각속도가 있을 거예요. 각속도가 바로 세타 닷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카트폴을 포함해서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에서 제공되는 상태나 액션은 이 박스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박스라는 키워드는 어떤 닫혀있는 카테시안 구간을 의미하는 자료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즉 스테이트나 액션과 같은 어떤 자료형들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제한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은색 영역으로 출력된 텍스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콘솔 창에서 스테이트에 대한 자료형을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고요. 앞에서부터 보시면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고, 최대값,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디멘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몇 바이 몇의 데이터 쉐입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 쉐입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엘리먼트는 이 스테이트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플롯형의 32비트 값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 자료형은 오픈AI 짐에서부터 사용이 되어 오던 자료형이고요. 아이작진 벤치마크 환경에서는 RL게임즈 라이브러리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는 이제 오픈AI 짐에서 사용하던 이 박스 자료형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에이전트의 스테이트나 액션 등을 정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폴더 구조에서요, utils 폴더 안에 rlgames_utils.py라고 하는 파일에 가보시면 getenvinfo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스테이트나 액션에 대한 이 자료형을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출력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액션인데, 카트폴의 DOF를 일단 보시면 총 2자유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카트 바디에 대한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하나 있고, 이 카트 바디에 붙어서 이 회전 운동을 하는 폴의 각도를 나타내는 조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트폴 태스크에서 실제 이 타겟 액션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카트 바디의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액션도 박스 형태의 자료형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때의 차원은 1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액션에 대한 값의 범위를 보시면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고, 이때의 쉐입은 이제 1차원이기 때문에 1로 나타나 있죠. 자료형은 마찬가지로 32비트 플로트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일단 이 액션 자체는 이런 식으로 정의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카트폴 태스크에서 카트 바디로 최종적으로 입력이 되는 액션은 아래와 같은 A 햇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A 햇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일단 A 카트라고 하는 이 액션이 있는데, 이 액션은 이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폴리시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이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해서 현재 스테이트 값을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 정책 네트워크에 의해서 출력되는 액션이 있을 텐데, 그때의 액션이 이 A 카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카트라고 하는 것은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이 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카트폴 에이전트에 입력이 되는 액션인 A 햇은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이 되는 액션인 A 카트에다가 맥스 이포트 값을 곱해 가지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맥스 이포트라고 하는 것은
카트폴에서 카트 바디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의 force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이기 때문에 force로 정의가 되는 것이고, 그때의 맥스 디폴트 값을 400N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폴트 값으로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냐? 만약에 이 맥스 디폴트 값을 곱하지 않은 상태에서 폴리시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액션을 가지고 그대로 이 카트폴 에이전트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높은 리어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폴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높은 힘을 가해야 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리어드 설정에 의해서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높은 폴스를 가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높은 폴스에 해당하는 이 액션이 출력이 되도록 학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학습 과정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습 과정 자체가 그렇게 좀 아름답지는 못한 형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웨이트 값을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출력 값이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높은 힘을 내야 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높은 출력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웨이트 값이 높은 값을 가지도록 학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값이 계속 높아지다 보면은 발산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액션의 디멘전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이제 한정시켜 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카트폴 바디에 입력이 되는 액션인 A 햇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종 아웃풋단에서 일종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값의 범위를 네트워크가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서 임의로 뻥튀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만 이제 적절히 출력이 되도록 학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면 폴리시 네트워크의 웨이트 값들이 엄청 커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어딘가의 값으로 학습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면, 만약에 폴리시 네트워크가 현재의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액션을 출력을 했어요. 그때의 액션 값이 만약에 0.5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이제 0.5가 딱 출력이 됐을 때 거기에 400N을 곱해가지고 결국 200N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리해보자면 폴리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0.5라는 값만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후처리를 통해서 맥스 디폴트 값이 곱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카트폴에 가해지는 힘은 이제 200N에 해당하는 힘이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션을 구성하게 된다면 폴리시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이고요. 카트폴 태스크에서 기본적으로 차용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형태는 액터 크리틱 폴리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액터 부분하고 크리틱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액터는 말 그대로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말 그대로의 액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액터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크리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에이전트가 현재 상태에서 얼마나 좋은 행동을 해서 결국 얼마나 좋은 상태로 향하는지를 잘 평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네트워크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꼭 네트워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파이참 그 디버깅 모드가 있는데, 디버깅 모드에서 이 액터 크리틱 폴리시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한 것이고요. 러너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런을 하게 되면 그 내부적으로 에이전트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 에이전트 인스턴스를 생성한 이후에 에이전트 점 모델을 하게 되면 이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모델을 호출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모델을 디버깅 모드에서 이렇게 출력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네트워크가 있고요. 여기에 일단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A2C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트워크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A2C 네트워크 전체가 이만큼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일단 A2C라고 하는 것은 Advantage Actor Critic이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인데, 뭐 이제 이 부분은 뭐 베이스라인을 빼줘가지고 좀 안정성을 높인 모델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더 좋은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를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액터 언더바 CNN이 있고요. 크리틱 언더바 CNN이 있어요. CNN이라고 하는 것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건데, 보시면 이 시퀀셜로 정의는 되어 있으나 비어 있죠. 즉 슬롯은 만들어 놓기는 했으나 이것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카트폴 에이전트 자체가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CNN은 일단 슬롯을 만들어 놨으나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CNN 기반의 어떤 카트폴 태스크를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슬롯에다가 CNN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가지고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이제 구조도 함께 추가를 하기는 해야겠죠. 어쨌든 CNN은 아니고 스테이트 기반이기 때문에 액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레이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리니어 레이어 두 개 층으로 일단 되어 있고, 입력을 보시면 인풋 피처스의 4디멘전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스테이트가 4디멘전이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디멘전을 맞춰가지고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이제 네트워크의 위스죠. 이제 폭은 32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차원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게 되면은 이제 32개 차원의 웨이트 파라미터로 전이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LU 액티베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LU라는 것은 Exponential Linear Unit의 약자이고 2016년도 ICLR 페이퍼에 게재가 된 방법론이고요. 보시면 LU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보라색 렐루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급격하게 꺾이는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LL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퀴드 LU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무조건 음수에 해당하는 영역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음수값을 취한할 수 있는 기울기를 갖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SLU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에 반해서 LU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이제 커브 형태를 띠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에서 보시면 사이파 100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U를 정의하기 위한 수식은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일단 액티베이션 펑션은 디폴트로 LU 액티베이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알파 값은 여기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2를 받아서 다시 32, 그리고 다시 또 32로 이제 전이를 시켜서 다시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게 되면은 결국 4차원인 스테이트가 입력이 되면은 일단 액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레이어에서는 32차원의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단 액터 쪽으로 쭉 가볼게요. 여기서 출력된 32차원의 중간 값이 있을 텐데, 그 32차원의 값이 어디로 다시 입력이 되냐? 바로 여기 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의 스테이트를 입력받아서 32, 32, 32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다 거쳐가지고 출력이 되면은 그게 여기 뮤에 해당하는 레이어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결국 아웃 피처스로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원이에요, 차원. 1차원의 값으로 출력이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1차원 액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액션 자체가 완전히 정의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차원까지는 이 레이어에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일단 뮤 레이어에서 입력 스테이트로부터 1차원의 액션으로 출력까지는 된 상태인데, 이게 아직 완전한 액션으로서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완전한 액션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이 카트폴 태스크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션의 형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액션의 형태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외에도 뭐 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이냐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액션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디스크리트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둑과 같이 뭐 딱딱 끊어지는 액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바둑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셀에서 인접한 셀로 옮기는 식의 어떤 딱딱 끊을 수 있는 액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 디스크리트 액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카트폴은 이것도 일종의 간단한 형태의 로봇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로봇이나 아니면 이제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같이 이제 부드러운 액션을 요구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카트폴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한 액션으로 일단 정의를 하게 되고요. 즉 A 카트라고 하는 녀석은 가우시안 분포로서 정의를 하고 있고 이때 가우시안 분포는 뮤하고 시그마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뮤 레이어를 보시면 여기가 뮤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액션 형태 자체가 컨티뉴어스한 액션이고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액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그 결과물 자체가 뮤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시그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로 이제 레이어를 둬가지고 출력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카트폴 예제에서는 고정값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1의 값을 가지도록 시그마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결국 시그마가 1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제 만약에 뮤가 0이라고 했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표준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시그마는 1로서 고정을 한 상태에서 가우시안 분포로 가정을 하고 정의를 하고 샘플링을 통해서 액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또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토치.normal이라는 함수에다가 여기서 출력된 뮤 값하고 고정된 시그마 값을 넣어가지고 이제 가우시안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가우시안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A 카트라고 하는 액션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값의 범위는 아까 그 박스 데이터 타입에서 정의한 -1에서 1 사이 값이 되겠죠. 이 샘플링 방식은 아마도 뭐 박스뮬러 방식의 샘플링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이제 제 추측이고요. 보통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일단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카트폴 태스크에서는 컨티뉴어스한 액션으로 액션의 형태를 설정을 해 놨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가우시안 분포를 갖고 있는 액션으로 정의를 한 상태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트레이닝 과정에서 액션을 뽑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액터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액션 수행 과정이었고요. 자,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 쪽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크리틱 CNN 쪽도 보시면 선언은 되어 있지만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고요. 크리틱 MLP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크리틱 MLP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비워둔 상태인데 대신에 이 value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value라고 하는 부분은 레이어 그 수준으로 보자면은 뮤하고 동일한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터 MLP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32차원의 중간 결과값이 있는데 그 32차원의 중간 결과값을 뮤 레이어에 넣어가지고 결국 가우시안 분포에서 뮤에 해당하는 액션을 출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동시에 뮤에도 들어가겠지만 밸류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결과 있죠. 32차원의 중간 결과가 뮤에도 들어가지만 동시에 밸류 네트워크에도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출력되는 결과도 마찬가지로 1차원의 값을 가지는 어떤 값이 출력이 될 건데 이 값이 결국 이 에이전트가 얼마나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밸류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결과가 결국 그 리워드 값하고 연결이 돼서 리워드 기반으로 이 밸류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액터 MLP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웨이트 파라미터들을 value하고 뮤 네트워크가 공유를 하고 있는 형태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액터 네트워크가 출력하는 액션까지 이제 정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크리틱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인 에이전트가 현재 스테이트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그 평가 네트워크인 밸류 레이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경험 데이터를 쭉 쌓아가지고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value mean std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 아래는 running mean st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 두 개의 함수가 하는 역할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value mean std는 이제 이 부분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밸류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는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그 스테이트 부분에 대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기반으로 계속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어느 특정 방향으로 너무 크게 바이어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경험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노멀라이제이션을 계속 해주기 위한 용도로서 각각 이 두 가지의 함수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아래 거는 이제 액터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함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얘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함수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폴리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리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은 카트폴 에이전트가 매 스텝마다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할 때마다 얻는 보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일단 리워드가 정의된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 아래는 코드이고, 윗부분은 제가 이 코드를 수식으로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일단 리워드 이퀄 1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이 세타 폴이죠. 그러니까 이 폴의 각도에 따라서 리워드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세타 폴이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한 다음에 이제 0.01이라는 스케일 값을 곱해가지고 카트 바디 있죠. 카트 바디의 속도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리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보시면 이 카트 폴에서 폴 부분에 대한 이 폴의 각속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을 곱한 다음에 그 속도의 절대값을 가지고 그 절대값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카트폴에서 폴 각도 있죠. 폴 각도가 이제 0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 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페널티가 주어져 있지 않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카트 부분도 이제 카트 속도가 0일 때 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을 것이고, 이 폴이 움직이는 이 폴에 대한 각속도도 만약에 0이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기도 이제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리워드 함수에서 얻을 수 있는 맥시멈 값은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폴 세타 값이 제곱이 되어 있어요. 제곱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절대값을 취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폴 세타 값이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표시된 것과 같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인 경우에 만약에 절대값을 취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제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 값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페널티 값을 정의할 수가 없겠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폴 세타에 대해서는 제곱 값을 취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고, 특히 또 제곱을 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페널티에 대한 정도도 익스포넨셜하게 커지는 경향을 보일 거잖아요. 이제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 폴에 대한 세타 값이 0에서부터 얼마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보다 작은 값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페널티는 아주 굉장히 작은 값이 될 겁니다. 이제 소수점 값 곱하기 소수점을 하게 되면 더 작은 값으로 치환이 될 거기 때문에, 즉 0도 가까이에서는 거의 페널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1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 페널티의 그 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만약에 1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그 페널티는 정말 이 제곱이 의미하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거예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더욱더 큰 페널티가 부여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세타의 폴값에 대한 페널티 텀을 이런 식으로 제곱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 이 폴 각도에다가 이 페널티를 주는 비중을 가장 높게 잡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리어드가 의미하는 것은 폴 각도를 최대한 0도로 유지하면서도 이 0도를 유지할 때도 이렇게 막 떨림이 없어야 되고, 이 텀에 의해서요. 그리고 이 카트 바디 자체도 움직임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 이제 그 위치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위치 그 카트의 바디 위치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이 떨림이나 미세한 움직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라는 부분을 이 리어드 함수에다가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어드의 메인 펑션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놨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예외 상황에 대해서 리어드 설계를 해 놓은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아래 두 줄에 해당하는 라인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만약에 카트 바디의 위치가 D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3m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카트 바디가 처음 생성되는 원점이 있을 건데, 그게 이 지점이라고 해봤을 때 이 지점으로부터 이제 플러스 방향이든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이든 간에 그 거리가 3m가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리어드에다가 엄청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맨 첫 번째 줄에서 얻을 수 있는 리어드의 최대값이 1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부분이 이 두 번째 줄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m 이내에 어디든 있게 되면은 별도의 페널티는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있는 리어드 함수에 의해서 만약에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최대값인 1의 리어드를 얻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때의 카트 바디의 위치가 하필이면 3m를 살짝 넘어간 3.01m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줄에서 얼마나 좋은 리어드를 얻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삭제를 시키고 두 번째 리어드 기준을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과정에서 얘가 얼마나 잘했든 간에 이 범위를 넘어가면 무조건 너는 아웃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줄도 이제 폴에 대한 그 페널티를 의미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줄은 카트 바디가 특정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폴 각도가 이제 90도면 여기겠죠. 여기나 여기일 텐데, 그 90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아예 에피소드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엄청난 페널티를 주고 이제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리어드 함수에 대한 이제 그 디자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아래 보시면 리셋이라고 하는 변수를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리셋 버퍼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지금 카트폴 환경을 띄운 환경의 개수만큼의 디멘전을 갖고 있는 변수가 될 거고요. 만약에 512 디멘전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첫 번째 버퍼 값이 1이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 환경을 리셋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보시면은 이 앞부분에 있는 기준이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리워드에 대한 그 기준이 만약에 만족을 한다. 그러니까 카트가 너무 그 범위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폴이 너무 일정 각도 이상으로 90도 이상으로 떨어지든지 하면은 페널티를 줌과 동시에 이 리셋 버퍼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어 구문에 보시면
where 구문의 이제 첫 번째 인자값은 조건부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이 조건이 맞으면은 두 번째 인자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해서 리셋에다가 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인자값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했다. 즉 에피소드 종료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면은 페널티를 주면서도 해당 환경을 빠르게 리셋을 해버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프로그레스 버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매 스텝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냥 일씩 증가하는 버퍼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12개의 환경이 있으면은 512 디멘전에 대한 쉐입을 이루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각각의 환경이 이제 맥스 에피소드 랭스가 만약에 100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매 스텝마다 이제 중심을 잡으면서 유지는 했다. 근데 그때의 스텝 개수가 100개를 넘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너는 이번 에피소드는 그만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자 하고 리셋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줄은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면은 환경을 리셋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지정된 에피소드 맥시멈 랭스를 넘어가면 리셋을 하고 다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rch.git.script라고 하는 함수를 데코레이터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 compute cut for reload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JIT라고 하는 것은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약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파이토치는 지금 현재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용,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실제 상용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사용이 되는 함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많기는 한데, 결국 이 JIT.script나 뭐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은 일단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기반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파이썬 환경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JIT 스크립트 펑션을 데코레이터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C++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랭귀지 기반의 어떤 인터프리터 환경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은 즉 C++가 속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리워드 함수가 계산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속도 측면에서 이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데코레이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좀 더 속도 측면에서의 이득을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JIT 스크립트를 이용하게 되면은 속도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RL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카트폴 예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적인 RL 알고리즘은 PPO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약자로는 Proximal Policy Optimization이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PPO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특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왔고요. 일단 이 PPO 알고리즘은 그 이전에 기반 알고리즘이 있는데 TRPO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게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인가? 뭐 아무튼 그 TRPO라고 하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TRPO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연산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 PPO는 TRPO 알고리즘 자체를 뭐 간단한 클리핑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연산량도 줄이고 과정 자체를 굉장히 간단하게 개선을 시킨 버전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이제 뭐 논문을 참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에 또 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TRPO에서 이제 알고리즘의 복잡도하고 속도 측면에서 개선이 된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면서 학습을 하는 알고리즘이 될 텐데, 폴리시 옵티미제이션 방법론을 보시면 예전에 그 루인포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었어요. 그게 폴리시의 네트워크에 대한 파라미터를 직접 이제 튜닝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문제점은 학습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발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했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TRPO나 PPO 같은 경우에는 그 발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연구되고 개발이 된 알고리즘이다. 즉, 이제 폴리시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한 발산하지 않도록 업데이트하는 영역에 대한 제한을 잘 수학적으로 설정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PPO의 프록시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몸 중심부 쪽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폴리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최대한 중심부 쪽에서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론을 수학적으로 잘 디파인하고, 또 이제 프랙티컬한 방법인 이제 클리핑과 같은 기법을 통해서 발산과 같은 문제를 많이 해결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PO 알고리즘 말고 또 많이 쓰이고 있는 알고리즘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두 알고리즘의 차이는 이제 온폴리시냐 오프폴리시냐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PPO가 이제 온폴리시가 되는 거고,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 오프폴리시가 되는 건데, 온폴리시 오프폴리시의 차이점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온폴리시는 우리가 강화학습을 할 때 이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수집된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 폴리시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수집된 경험 데이터가 항상 최신의 폴리시 네트워크로 수집된 경험 데이터인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온폴리시가 되는 거고요. 항상 최신의 폴리시 네트워크로 수집된 경험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바로 오프 폴리시 네트워크인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영상을 다루게 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아이작짐 환경에서 병렬화된 환경을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이걸 도식화하게 되면은 이제 환경 0번, 1번, 그리고 환경 n번까지 쭉 있고요. 그 각각의 환경마다 이제 모델이 있고 롤아웃 메모리가 따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 0번이고 환경 1번이고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게 환경 0번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환경마다 모델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 수집된 이 경험 데이터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의 사이클 동안 패러럴하게 모든 환경에서 동시에 경험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그 사이클의 끝에 가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환경에서 수집된 경험 데이터를 하나로 이런 식으로 합친 다음에, 이때 합쳐진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의 글로벌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업데이트된 모델을 다시 각각의 환경에 존재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대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해서 빠르게 경험 데이터를 병렬로 수집을 하고, 네트워크를 좀 더 다양한 환경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이작짐에서 추구하고 있는 강화학습 방법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트폴 예제에 대한 전반적인 파일 구조를 실제 파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파이참 환경을 뒤에 띄워놨고, 그리고 여기 앞에는 콘솔 창이 있는데요. 콘솔 창의 현재 경로는 현재 홈폴더에서 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벤치마크 환경 홈폴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ls를 치면 이런 식으로 설치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아이작짐 엠브즈라고 하는 소문자로만 구성된 이 폴더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체인지 디렉토리 해서 아이작짐 엠브즈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작짐 벤치마크 환경에 대한 패키지 폴더로 들어가진 겁니다.
자, 여기 LS를 쳐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CFG 폴더, 러닝, PBT, runs, task, utils 이런 이 파일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폴더가 바로 제가 이 파이참 환경에 뒤에 띄워놓은 현재 이 폴더를 파이참에다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CFG 폴더 이렇게 다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가 PPT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파일이 바로 이 트레인 파일이 있고요. 트레인 파일을 쭉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뭔가 복잡하게 코딩이 막 되어 있기는 한데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메인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면은 처음에 이 하이드라 메인 데코레이터 함수로 인해 가지고 config 파일을 일단 읽어 올 겁니다. 그래서 config 파일 읽어 가지고 여기는 이제 다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과정이고 여기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설정값들을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전반부를 보시면 일단 config 파일들을 다 읽어 와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제 여기 보시면 빌드 러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건 이제 함수 define 문인데 이 안에서 이 러너 객체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너라는 놈을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에다가 인자값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 러너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서 러너 객체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언을 한 러너 객체 안에는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여러 가지 설정 파일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게 러너 함수를 정의하는 코드거든요. 다시 가보시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runner.ru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거예요.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호출이 되냐면은 이 함수가 호출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run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먼저 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 트레이닝을 할 때 이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자값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받아오는 인자값도 있겠지만 기존에 다 야물 파일에서 읽어서 미리 설정해 놓은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값들은 이제 내부적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값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 에이전트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에이전트 안에는 카트폴 태스크 환경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 파일, 설정 파일 등등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객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에이전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트레인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트레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학습을 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 트레인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파일들을 한 번씩 살펴보자면 일단 config 폴더 안에 config.yaml 파일이 있었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뭐 GPU 관련된 설정들도 하고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게 테스트 환경인지 뭐 헤드리스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는 이제 설정 값들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는 이제 깃을 연동해 놨기 때문에 변경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뜨는데 지금 표시가 떴죠. 그러니까 기본 값은 원래 ent예요. ent고요. 제가 카트폴로 바꿔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뜨는 거고요. 기본 값은 ent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태스크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카트폴 야물 파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개수라든지 아니면 맥스 디폴트 이런 것도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실제 태스크를 수행할 때 클리핑을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 클리핑이라든지 뭐 옵저베이션 값의 범위는 어느 선에서 클리핑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도 설정이 되어 있고 에셋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카메라 센서는 구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 틀 자체는 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시뮬레이션 관련 파라미터들인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이것도 설명할 게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트레인을 보시면 여기 카트폴 PPO 야물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컨티뉴어스 액션을 쓸 건데 이제 이건 뭐 네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A2C, 그러니까 어드밴티지 액터 크리틱 모델을 사용을 할 거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모델 네임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파라미터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 보시면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MLP 있죠. 여기 유니츠에 32, 30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레이어를 3개층으로 늘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예를 들면 64 이렇게 하면은 64, 32, 32의 3계층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만 간단하게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우리는 레이어, 그러니까 모델의 레이어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이것도 렐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렐로라든지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것만으로도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를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체크포인트 관련된 설정도 있고요. 패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화학습과 관련된 설정 파라미터들인데 뭐 리어드 관련된 뭐 스케일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뭐 타오도 있고, 이거는 이제 폴리시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이전 거하고 현재 거하고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비율을 의미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감마 값은 이제 디스카운티드 리어드를 계산할 때 그 디스카운트 값 자체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러닝 레이트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PPO 클리핑 비율을 또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설정 값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값들은 이 PPO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설정 값들하고, 그리고 모델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설정하는 부분이 이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파일은 이 정도로 봤고요. 여기 베이스 보시면 여기 PPT는 일단 넘어갈게요. 태스크 폴더를 보시면 베이스 폴더 안에 이 백태스크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안에 보시면 뭐 스텝 함수도 있고 프리 피직스 스텝, 포스트 피직스 스텝 뭐 등등의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퍼 설정하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뷰어 설정하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함수 그러니까 이 파일에 존재하는 이 벡터 클래스, 벡터 태스크에 대한 클래스가 다루고 있는 게 아이작짐에서 아이작짐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설정들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설정 내지는 필요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백엔드 측면에서 좀 더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렌더는 어떠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를 여기서 이제 파악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스텝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랜더마이제이션을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또 함수가 저 아래에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함수도 호출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뭐 상태를 또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렌더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그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백엔드 측면에서의 프로세스죠. 그러한 과정들을 이 백태스크에 있는 이 백태스크 클래스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게 이 카트폴 태스크죠. 이걸 보시면 일단 쭉 올려보면은 여기 카트폴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을 받을 때 백태스크를 받았죠. 아까 여기 이 파일에 있는 이 백태스크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현을 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카트폴 태스크에 대한. 그래서 여기 카트폴 태스크에는 이제 유저가 좀 진짜 건드릴 만한 그러한 것들만 위주로
그러한 것들을 위주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맥스 에피소드 랭스라든지 이런 값들은 우리가 충분히 건드릴 만한 값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그런 함수도 있고 그라운드 플레인 있고 여기에도 이제 환경 만드는 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네,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드 함수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컴퓨트 카트폴 리워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서 커서를 여기 둔 다음에 컨트롤 B를 누르면 이 함수의 구현부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이제 제가 JIT 설명드렸었죠. Just in Time 스크립트와 관련된 이제 리워드 함수가 여기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는 환경 만드는 거고 리워드 말씀을 드렸고 옵저베이션 부분을 보시면 이제 OBS 버프라는 게 있어요. 이 OBS 버프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어떤 환경에 대한 값을 설정할 건지에 대한 이제 환경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고요. 0, 1, 2, 3 해서 보시면은 DOF 포즈의 0번째, DOF 빌러시티의 0번째, 즉 카트 바디에 대한 위치 값하고 카트 바디에 대한 속도 값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옵저베이션 버프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카트폴 태스크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뭐 리셋 관련된 내용도 있고 프리피직스 스텝이 있고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 여기 백태스크 안에 앱스트랙 메소드로서 지금 지정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백엔드 단에서 실행되는 그 프로세스의 과정은 이 스텝 펑션 안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정은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백태스크를 상속받는 입장에서 다시 재정의를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 하위 태스크 클래스에서 따로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결국 액션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처리된 내용을 시뮬레이터에다가 전달을 해서 적용을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이 프리피직스 스텝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맥스 푸시 이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값이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400N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하는 거고 액션에다가 이 값을 곱해가지고 실제 액션 텐서를 지정한 다음에 이 액션 텐서를 언랩해서 이제 그 forces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그 force 텐서에다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피직스 스텝을 구성을 했고요. 포스트 피직스 스텝은 보시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다 이루어지고 렌더링도 보시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렌더 과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도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백엔드 단에서. 이런 상태에서 포스트 피직스 스텝이 하는 역할은 이제 프로그레스 버프를 이제 하나씩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리셋 과정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옵저베이션하고 리워드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리피직스 스텝하고 포스트 피직스 스텝에 대해서는 태스크 단에서 이런 식으로 재정의를 해서 구현을 따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파일 구조는 살펴봤고요. 여기 보시면 runs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는 학습을 한 번이라도 돌리게 되면은 생성이 되는 폴더인데요. 이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config 파일들도 저장이 되어 있고요. config 파일이라는 것은 여기 모델 파일이 있는데요.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사용했던 그 설정 파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습이 완료된 모델들이 저장이 되는 경로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실제로 한번 학습을 시켜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python train.py 한 다음에 태스크에다가 인자값으로 카트 폴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진짜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진행이 되죠. 사실 이전에 이제 오픈 AI 짐이라고 하는 그 강화학습 관련된 어, 이 모듈을 오픈 AI에서 개발해가지고 배포를 했었는데, 그때는 CPU 기반이기도 했지만 이런 병렬 환경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이 구현이 되기 전에 상황일 때 제가 한번 돌려봤었거든요. 그때 꽤 괜찮은 사양의 PC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트폴 태스크를 학습시키는데 한 두세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병렬화된 환경도 아니고 CPU 자원을 활용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아이작짐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 속도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이제 속도가 굉장히 단축이 됐죠.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학습 속도가. 그만큼 진짜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때로는 좀 네, 따라가기 좀 벅차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엄청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이 GUI 창을 띄운 상태에서 학습을 했는데도 굉장히 빠른데, 헤드리스를 true로 설정을 해놓고 학습을 한다면은 네,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학습 방법이었고요. 이제 콘솔 창에서 학습 명령어를 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이 파이참 환경에서 바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그 train.main 함수이고요. train.py 메인 함수이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run train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학습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똑같이 학습이 되죠. 그래서 굳이 뭐 콘솔을 이용하지 않고 이 파이참 환경에서 바로 학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학습할 때 이제 기본값이 원래 엔트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카트폴 예제를 지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config.yaml 파일에 있는 태스크 부분을 이제 엔트에서 카트폴로 바꿔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뭐 다른 태스크를 파이참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config 파일들을 잘 조절을 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